아들 준혁이가 제게 엄마 제발 좀 물러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송곳처럼 관통했습니다. 35년을 오직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홀로 모진 세월을 버텨낸 저에게 말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들면서 제 모든 청춘을 바쳐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게 물러나라고 한 것입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그 공간에서 제가 방해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준혁이의 무심한 눈빛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따뜻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손주를 맡아주는 무급보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빨래와 청소를 담당하는 가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 희생과 헌신은 당연한 의무로 치부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제 남은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 저는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습니다. 제 존재를 부정당하고 무시당했던 세월을 끝내기 위한 단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모든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스러웠던 세월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올해 66,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미선입니다. 평생을 파도처럼 거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35년 전에 잃었습니다. 제가 40을 갓 넘긴 나이였는데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 준혁이는 초등학교 5학년,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였고 딸 수진이는 7살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주저앉아 올 시간은 사치였습니다. 두 아이를 먹여 살리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버스 첫 차를 타고 시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솥단지와 씨름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 아침 겸 점심을 챙겨주고 오후 2시부터는 동네 세탁소에서 쉴 틈 없이 다림질을 했습니다. 뜨거운 다리미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아이들 등록금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래가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잠시 숨을 돌린 후 밤 9시부터는 아파트 상가 청소 일을 했습니다. 복도와 계단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며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쉬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제 온 삶을 갈아 넣어 준혁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현실적인 이유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찍 결혼했지만 준혁이만큼은 남편이 못다 이룬 꿈까지 대신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 교육을 꼭 시키고 싶었습니다. 준혁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참 효자였습니다. 대학 다니면서도 학비를 보태려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해서는 매달 꼬박꼬박 제게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늘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엄마 인생 다 책임질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제 고된 세월에 대한 보상 같았습니다. 그러던 준혁이가 35에 결혼했습니다. 신부 지은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홍보팀에 다니는 능력 있고 외모도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은이의 눈빛이 예리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긴 했지만 저는 그저 낯을 가리는 똑똑한 요즘 젊은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지은이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대 차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준혁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두고 마음 편히 못 삽니다. 지은이도 옆에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 곁에서 손주 재롱 보며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5년간의 고생 끝에 얻은 안식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무료 가사 도우미의 자리로 전락시킬 줄은 말입니다. 준혁이네 신혼집은 강남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방 3개짜리 모든 것이 깔끔하고 세련된 집이었고 저를 위한 방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이제 제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첫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대로 새벽같이 일어나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잠옷 차림으로 나온 지은이가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주로 커피랑 빵, 간단한 시리얼 정도만 먹습니다.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있으니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그날 아침 저 혼자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을 해왔는데 그 밥이 필요 없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하고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저희 세대의 식습관이 구식으로 느껴졌겠구나 싶었지만 마음 한 구석은 쓰라렸습니다. 며칠 후엔 빨래 문제였습니다. 제가 세탁기에 넣으려던 지은이의 블라우스를 그녀가 황급히 낚아챘습니다. 지은이는 목소리에 짜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명품이라 물세탁하면 형태 망가져요. 앞으로는 제 옷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제가 따로 드라이 맡길 겁니다. 그날 이후로 빨래는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지은이와 준혁이 옷은 지은이가, 제 옷은 제가 따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마치 제가 손을 대면 안 되는 물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 선 긋기에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지은이가 임신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 저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주며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야, 임신 중에는 카페인을 끊어야 한단다.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너도 시우도 뼈가 튼튼해진다. 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제 말을 딱 잘라 끊었습니다. 요즘은 임신 중에도 커피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대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미역국은 매일 먹으면 요오드 과다래요.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을 말하려 하자 지은이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때랑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도 발전했고 영양 상태도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어요. 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35년간의 고생과 경험이 지은이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인터넷 정보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과 경험으로 건넨 조언들은 구시대적인 잔소리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손주 시우가 태어나고 저는 기쁨에 겨워 시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기 목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요즘은 목받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방식은 너무 구식이고 위험해요.
내가 두 아이 다 이렇게 키웠다고 말했지만 지은이는 단호했습니다. 육아책에 다 나와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아기 목에 무리가 가요. 그날부터 저는 손주를 안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 틀렸고 위험하고 구시대적이었습니다. 시우에게 꿀물을 주려 하면 돌전엔 꿀이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아기띠를 채우면 방법이 틀렸다고 했고 분유 온도를 확인 안 하고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며느리의 지적과 감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자부심을 가졌던 엄마로서의 경험과 지혜는 이 집에서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지은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엄마가 뭘 해도 잔소리만 하잖아. 그런데 준혁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도 초보 엄마라 예민한 거니 이해해 주세요. 회사 일도 얼마나 힘든데 제가 뭘 해도 지적만 받는다고 하소연하자 준혁이는 저를 바라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말이 맞아요, 엄마. 요즘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엄마는 좀 옛날 방식이잖아요. 시대에 맞게 바꾸셔야죠. 그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홀로 키워낸 제 삶의 이유였던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면서 저는 공식적인 무급육아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동안 시우를 봐달라는 말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투였습니다. 아침 7시 지은이는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고급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우는 말없이 제 품에 남겨졌습니다. 저녁 8시, 9시가 되어도 지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야근을 한다고, 주말에는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하며 시우를 제게 맡겼습니다. 그녀에게서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제가 밤늦도록 시우를 돌보고 있으면 지은이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게 다였습니다. 시우를 돌보는 것은 저의 일이자 의무, 지은이의 일은 회사가 전부인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시우가 갑자기 38.5도까지 열이 솟았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지은이에게 전화했더니 지은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해열제가 냉장고에 있으니 먹이고 미온수 마사지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며 툭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해열제를 찾았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것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워봤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책임이 제게만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만약 시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모든 비난과 책임은 저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안일도 예외 없이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로봇 청소기를 쓰라고 했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에 넣으라고 했고 빨래를 개는 방법이 틀렸다며 옷이 다 구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은 모두 틀렸고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의 불청객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제 개인의 공간마저 침범당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옷장이 좁다며 제 방 옷장 절반을 자기 옷으로 채웠고 재택근무할 때 필요하다며 제 침대 옆에 큰 책상을 들여놓았습니다. 심지어 시우 장난감을 정리할 곳이 없다며 제 방 선반까지 차지했습니다.
제 방은 점점 창고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숨 쉴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아침부터 사골을 고아 정성껏 곰탕을 끓였습니다. 준혁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퇴근한 준혁이와 지은이에게 따뜻한 곰탕 한 그릇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여보, 오늘 외식하기로 했잖아요. 예약 시간 늦겠어요. 빨리 가요. 라며 준혁이를 재촉했습니다. 준혁이가 엄마가 곰탕을 끓였는데 라고 하자 지은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약했어요. 늦으면 안 돼요. 준혁이는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잠깐 봤지만 결국 지은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이 놓여 있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새벽 일터로 나갈 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필요했습니다. 손주와 집안일을 해줄 도구로서만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지은이의 친구 4명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도리 없이 과일을 깎아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왔습니다. 한 친구가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밝게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잠시 거실 소파에 앉으려 하자 지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시우 낮잠 시간이니 방에서 좀 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눈치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불편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은이 친구 하나가 조용히 같이 계셔도 괜찮은데요. 라고 했지만 지은이는 웃으며 아니야. 어머니도 편하게 쉬고 싶으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지은이와 친구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친구 하나가 시어머니 되게 순하시다 고 했고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순하시긴 한데 좀 답답해. 맨날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제가 뭘 하면 계속 잔소리하고 다른 친구가 그래도 애는 봐주시잖아. 그게 어디야? 라고 하자 지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봐주시긴 하는데 자기 방식이랑 안 맞아서 제가 스트레스야. 맨날 내가 애 키워봤다며 간섭해. 솔직히 무급보모라서 고용하는 거지 아니면 저 방식 때문에 못 모실 거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는 무급보모였습니다. 이 집의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시와 멸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나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없는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 저녁 회식 때문에 늦으니 시우 저녁 먹이고 재우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입에서 처음으로 거절이 나왔습니다. 안 된다. 오늘은 안 된다. 나도 약속이 있다.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노예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립스틱을 바르다 멈췄습니다. 무슨 약속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 지은이는 자기가 오늘 정말 중요한 회식이 있다고 안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안 가면 안 된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자기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느냐고요. 저는 지은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35년을 쉬지 않고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아들 하나 대학 보내려고. 나한테도 인생이 있다. 지은이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묻는 준혁이에게 지은이가 다급하게 어머니가 오늘 시우 못 봐주신대 라고 일러바쳤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 저희가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이냐? 가족이냐? 아니면 무국 가정부냐?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시우를 받는다. 지은이가 출근하면서 넘기고 가는 거다. 저녁 8시, 9시까지 혼자 돌본다.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운다. 집안일도 다 한다. 청소, 빨래, 설거지. 근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다? 지은이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왜 내 육아 방식은 전부 틀렸다고 하느냐? 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지적질이냐? 왜 내 방까지 침범하느냐? 저는 선언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 35년을 아들만 보고 살았다. 이제 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겠냐? 준혁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엄마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앞으로 잘할게. 제발 화 풀어.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여기 살고 싶지 않다. 나가려고 한다. 내 집으로. 준혁이와 지은이가 동시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래 생각했다. 나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저 우리가 안 맞는 거다. 지은이는 지은이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서로를 위한 거다. 그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준혁이는 제 방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 가셔서 혼자 지내시려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원룸 하나 얻었다. 작지만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하다. 사실 보증금은 제가 평생 시장 바닥과 세탁소에서 땀 흘려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준혁이 집 장만할 때 보태주려 아껴뒀던 돈이기도 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유를 위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돈은 어떻게 하세요? 생활비는 저희가 계속 보낼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제 돈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들며 35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벌어서 모은 돈이니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도 되겠지? 너희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고된 세월의 무게가 그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옷가지를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옷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옷 사입히느라 제 옷은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 몇 장, 준혁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 수진이가 보내준 편지들. 제 인생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에 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시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며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 앞에 섰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독이 되는 것 같았다. 지은이도 매일 내 눈치 보느라 힘들었을 거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편할 리 없다. 나도 지은이한테 맞춰 살려니 숨이 막혔다. 뭘 해도 틀렸다고 하고 어떻게 해도 구식이라고 해서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도 내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다. 지은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저를 무시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지은이는 지은이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그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우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시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 거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라.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이 결심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타고 떠나며 뒤돌아보니 준혁이와 지은이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제야 저의 소중함과 부재를 깨달은 듯한 후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새 보금자리는 역세권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 작은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방 하나. 협소했지만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7층이라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시우의 울음소리도 준혁이의 코 고는 소리도 지은이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면서도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처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쓴맛 대신 달콤한 자유의 맛이 났습니다. 오전에는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마트가 어디 있는지, 병원은 어디 있는지, 작은 꽃집은 어디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점심은 김밥 천국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렸는데 누군가 해준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편안하고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구청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 서예,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실버 요가, 라인 댄스, 영어 회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료거나 소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도자기 만들기, 스마트폰 활용법, 실버 요가를 신청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저 자신을 위한 취미는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수업은 도자기 만들기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옆자리 영자씨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자기는 김영자라고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 정말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흙을 나눠주었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도예용 흙은 차갑고 축축했지만 왠지 모를 설렘을 주었습니다. 간단한 접시를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서툴렀습니다. 흙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모양도 제멋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흙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제가 만든 접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박미선 선생님, 손재주가 좋으십니다. 처음 하는 분 치고 형태가 정말 좋고 센스가 있으세요. 작품성이 보입니다. 평생 밥을 하고 빨래를 했지만 그런 가사 노동으로 칭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만든 작은 접시 하나에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탄해 주었습니다.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자 씨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영자 씨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독립했는데 아들네 집에서 10년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랑 부딪히고 기가 빨려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영자 씨의 말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만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불편한 거 없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시우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 어디 갔냐고 울며 물어본다고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공원에서 만나자고 시우랑 놀아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집에 오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예전처럼 될 것 같아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 준혁이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말 저는 근처 공원에서 준혁이네 가족을 만났습니다. 시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꼭 안아주는 시우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지만 훨씬 커 보였습니다. 준혁이와 지은이는 어색하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좋아. 요즘 도자기도 배우고 요가도 해.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도자기요? 정말요? 라고 물었고 저는 재미있어. 다음 주엔 작품 전시회도 있고 지은이가 자기네도 가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오고 싶으면 와. 라고 했습니다. 시우와 2시간쯤 놀아주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영어 수업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 준혁이와 지은이가 동시에 놀라서 영어까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 대학에서 기초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나중에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시우를 보니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짐이 되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스마트폰 활용법 수업에서 SNS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도자기 작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같은 수업 듣는 할머니들이 신기해하며 감탄했습니다. 평생 핸드폰으로 전화밖에 안 해봤는데 이제는 사진도 찍고 글도 올리고 좋아요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냐고 잠깐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은이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일하면서 애를 키우셨어요? 저 시우 혼자 보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회사 일도 벅찬데 시우 돌보는 것도 너무 버거워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머니의 감사함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지적만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지은이는 좋은 엄마다. 지은이가 육아책 얘기를 꺼냈지만 저는 책이 뭐가 중요하냐? 시우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내 방식도 있고 지은이 방식도 있고 어느 게 맞다고 할 순 없다. 우리가 틀렸던 건 지은이 방식을 인정 안 한 게 아니라 지은이도 내 방식을 인정 안 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저도 서툴렀다고 며느리를 대하는 방법,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방법을 몰랐다고 그래서 우리 둘 다 힘들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은 안 된다. 나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일주일에 한 번만 수요일 오후 2시간만 시우를 봐달라고 당연히 시급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손주 봐주는데 무슨 비용을 받느냐고 했지만 지은이는 어머니의 시간도 소중하다고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지은이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간만 시우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에 지은이는 병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매번 저에게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문화센터 수강료를 내고 영자 씨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도자기 작품이 구청 전시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상이었지만 제겐 평생 처음 받는 상이었기에 그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상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준혁이네 가족이 왔습니다. 시우도 지은이도 준혁이도 세 사람이 나란히 제 작품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가 제가 만든 푸른색 꽃병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걸 만드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만든 것은 소박했지만 거기엔 제 6개월간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를 보는 그 눈에는 무시가 아니라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 대단하세요. 저희보다 훨씬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시우가 제 손을 잡으며 이 꽃병을 자기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할머니가 만든 거니까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눈치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상호 존중이 관계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이가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 문화센터 친구들 10명이서 패키지 여행으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웃으며 어머니가 저희보다 더 활발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지은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은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다 지난 일이다.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너무 애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사람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영자 씨 그리고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와 교토를 돌아보는 4박 5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교토의 한절 앞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은 3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지은이가 곧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저희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준혁이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그 댓글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억지로 한 집에 살며 서로를 갉아먹는 가족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기 전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꼭 저희 집에 오세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되니까 그냥 오세요. 명절 아침, 저는 빈손으로 준혁이네 집에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건 5살이 된 시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준혁이와 지은이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소파에 앉히며 엄마는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서툴지만 함께 음식을 만드는 준혁이와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예쁘고 평화로웠습니다. 식사 시간, 우리는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개인전이 있다고 하자 지은이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행도 계획 중이라고 하자 준혁이가 걱정했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가는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준혁이와 지은이가 했습니다. 저는 시우와 함께 블록을 쌓으며 놀았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준혁이가 아쉬워하며 자주 오라고 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준혁이네 가족이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박미선이라는 한 인간으로요. 67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가는 기분 좋은 저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